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하는 부분에 가장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망했냐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짚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거 참 이야기하기 싫은데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만 정리하고 가야 나중에 보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일단 왜 이렇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소통, 저는 소통이란 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언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존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야당이나 언론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설득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비판도 수용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제가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안 망하고 임기를 채우고 나간 것은, 또 어쨌든 박근혜 정부라는 정권 재창출이 서로 박근혜 이명박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은 이것이 된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 없이 청와대 옆에 안가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나 간부들을 불러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자신에게 위기가 되는 부분을 꼬리를 잘라내어서 형님까지 설득해서 또 오른팔이었던 최수준까지 박영준까지 임기 중에 사법 처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은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는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한마디로 노동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은 이명박 정권은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도덕적으로나 정의적인 관점에 봤을 때 옳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카메룬 다이아 사태라든지 미얀마 이 해외 가스전 문제라든지 자원 외교 4대강 등등,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나 비리 등을 다 열거하자면 정말 총집대성할 만한 문제들이 생겼었지만은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 그리고 사정기관과 이런 부분을 장악하는 능력, 또 꼬리를 자르면서 차단하는 능력은 하나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인맥을 활용하고 국가기구를 활용하는 이런 능력조차 결여된 채 장관이나 차관, 청와대 수석, 주요한 핵심 참모들조차도 한마디로 거의 무시하고 방치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서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과의 독대 한 번조차도 없었고 필요하면 전화로만 지시하고 형식적으로 청와대 대수비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 도대체 정권을 끌어가는 기본적인 틀이라도 있었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이 최고 관계자 대책회의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를 끌어가는 핵심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으로 수시로 회동을 하면서 당 정청 간의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부분에는 군인들 특유의 효율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운용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수가 국가를 끌어가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한마디로 은밀하고 잘못된 방향이기는 했지만은 능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본적인 소통을 거부한 채 대통령이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을 하고 대통령이 기껏해야 3인방과 처음에는 정윤회와 최순실과 더 나아가서 친박 핵심 서너 명에 의존한 채 총 합쳐서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권에서의 쓸 수 있는 인력풀들을 극소화 스스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만기칠남,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챙긴다. 이렇게 보고 한마디로 수석이나 장관들은 입도 없고 기만 있다. 받아 쓰기만 한다라고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 대통령이 만기칠남할 능력이라도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 만기칠남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TV에 비춰지는 데는 수석이나 장관들을 통제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만기칠남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챙기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세월호가 가라앉는 와중에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얼마만큼의 사고가 생길 것이며 나중에 어떤 타격이 자신에게 돌아올지조차도 이해를 못했고 그것을 인식시키려고 했던 한마디로 신복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위에도 모두가 방치하고 있는 것. 왜?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하니까 몇 사람이 알아서 대통령한테 다 하니까 우리는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계급이 무력화되어서 비서실장 기춘대원군요. 김기춘 씨는 그야말로 최순실이 내세운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최순실과 3인방이 김기춘을 쓰다가 나중에 그한테 다 모든 오점을 뒤집어 세워서 내쫓았지요. 결국은 모두가 소모품이고 한마디로 최순실이 3인방 데리고 국정을 운영을 하고 박근혜는 거기에 의존했던 겁니다. 당의 대표를 하거나 당의 친박의 수장일 때는 그나마 오랫동안 정치를 한 테크닉이 있는 의원들이 주변에 포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가 어느 정도는 수준이 되듯이 국민들 앞에 포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당과 차단이 되면서 곧바로 십상시와 3인방 최순실에 놀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보수의 얼굴로 세워서 정권을 창출한 결과였습니다. 소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자기 편을 따뜻거리지도 못하고 국정 운영의 원칙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 대박 운운하다가 또 중국에 맨날 가서 틈만 나면 시진핑이나 만나다가 그리고 위기가 생기면 미국 끌어들이고 그러다가 미국에 찍히고 그리고 일본하고는 부친의 무슨 트라우마 때문인지 공연히 트러블로 일삼으면서 일본을 배관시하고 그러면서 주변 국가 전부를 한마디로 소원한 관계로 만든 채 본인이 저지른 문제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급기야 위안부 협정을 타결짓고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돌다가 또 통진당 해산이나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야말로 정권 차원에서의 일종의 이념의식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라 전부 다 국정 운영을 한마디로 지지율 관리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일관성 없이 카드를 던지면서 보수 단체들이나 동원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국정교과서 지금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관철시키겠다고 비례대표직을 받은 국정교과서의 잔다크 전도사라는 사람은 비례대표직을 던지지 않고 이번에 홍준표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무능의 극치였고
보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었고 부패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정의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집값이 올라서 전월세에 시달리면서 서울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을 향해서 뉴스테이 좋잖아요. 뉴스테이에 살아요. 대기업의 온갖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땅값이나 금융지원 특혜를 주고 조 단위의 몇 조 단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고액 월세 사업을 벌리도록 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취임 3주년입니까? 그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과감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쿠키를 먹으라고 하던 마리 앙뜨와르트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월세 고민하지 말고 뉴스테이에 살아요. 뉴스테이. 이름도 좋잖아요. 이 사건 하나가요. 저는 그때 과감하게 뉴스 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 하나에 그때가 아마 2016년 2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듣기로는 친박 최모가 급히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 말을 하도록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하나에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다 담고 있었고 철학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곧바로 재벌들에 놀아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짝짝꿍하면서 재벌들의 이해관계 다 봐주고 풀어줄 놈 다 풀어주고 사면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재벌 회장들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풀어줬으니까 대가를 받는 것이 재단이고 성마 지원 받다가 구속돼서 저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 내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잘못되어 간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3인방 지라시 사건이 터졌을 때 3인방 물러가라.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정윤회도 물러가라. 그리고 친박들 핵심들 대통령에게 직언하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날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라는 저 사람들이 저한테 다 달라들어서 종편 십상시 생계형 평론가라고 했습니다. 종편 십상시고 생계형 평론가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박근혜 끝까지 아부했죠. 자, 그렇게 비판을 못 견뎌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얄팍한 보복도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박근혜를 저렇게 구치소에 가두었다면 박근혜하고 과감히 단절하고 박근혜에 굴복하고 최순실에 부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선을 긋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 우리 스스로 박근혜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전 정권의 모든 비리들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척결하겠다고 하면서 부패 청산과 사회개혁을 가치로 들고 나왔어야 될 건데 후보부터 구도 캠페인까지도 다 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사람이었다면 대선 후보들을 박근혜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막말의 대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래도 기존의 보수의 가치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그를 대선 후보로 세우겠다고 하는 양심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쭉 막말과 유행과 그리고 그야말로 부패 척결이나 청산에 대한 부분은 양념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진정성이 국민에게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뭐 유세에 가니까 황 소장 이야기하던 거 하더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그것에 비판적인 사람조차도 그럴싸하다라고 받아들일 만큼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해야죠. 자, 당의 절반은 태극기에 매달려서 그걸 방치한 채 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색깔론하고 네거티브에 연연했습니다. 저한테도 뭐 자료 달라 이야기 왔는데요. 제가 이것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유한국 당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라 했을 때 단 한 명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겠다고 하지 않고 꼬랑지를 내리던 인간들입니다. 이제 해가 다 져가는데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딱 그들의 수준에 맞는 표만 얻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후보 저렇게 유세하면
박근혜 탄핵 기각의 입장을 가졌던 20%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데 25%를 넘기려고 하면 홍준표 후보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걸로 막판까지 그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길 생각이 없이 패배 후에 당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유승민하고 합쳐봤자 30%다. 최대치가. 그렇다면 지금 보수의 10에서 15%가 도주를 했는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40%는 부동이다. 결국은 보세요. 41.4%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라잡으려면 이기려면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일부 수구 꼴통 보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15% 정도를 더 가져오려고 한다면 수도권과 충청권과 20대부터 40대의 입장에 맞는 그들이 이번 대선에 바라는 특히 박근혜 탄핵과 저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승민 내부 반란에 시달리고 온갖 어려움이 있었는데 6.8%를 득표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지지율보다 유승민 득표가 최종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24.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6.8%가 홍준표 후보를 안 찍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래도 보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수 단일화해서 홍준표를 밀어줘야 된다. 문재인 안 되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도 좋으니까 유승민 찍겠다 한 사람이 6.8%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수라도 너그식 보수는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야당을 하라고 작정을 하고 유승민을 찍은 사람의 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박근혜와의 단절, 부패 청산, 그리고 경제개혁 이런 부분을 바라는 안보는 중시하지만 사람들이 그 정도 됐다는 겁니다. 이제 보수는요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자기가 선거 때 말한 가치가 맞다면요 3명이 남든 4명이 남든 5명이 남든 한마디로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바른정당으로 가야지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수구 정당으로 결국 가서 소멸되어 가든지 안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개혁적 보수 입장으로 나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겁니다. 수구적으로 가면요 기다리고 있는 끝은 소멸입니다. 그리고 두 당이 어설프게 통합을 하니 어쩌니도 저는 반대하고요. 특히 친박 핵심들에 대해서 과감한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못할 겁니다. 다 끌고 모아서 또 가자. 문재인만 반대하면 3년 지나면 여당 되고 5년 뒤에는 다시 정권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쫓아내듯이 문재인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또한 국민들 중에 보수의 15% 20%는 거기에 또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는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저도 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이 이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던 부분은 나중에 지고 난 뒤에 공연히 황장수가 재뿌려서 졌다고 저한테 책임 뒤집어 세울까봐 저도 말을 자제했던 겁니다. 솔직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선거에 그걸 이길 거라고 기대를 한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면 모질한 사람이고 진짜 지는 줄 알면서도 보수층을 향해서 그렇게 사기극을 벌였다면 보수를 핫바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이들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거나 또 바른정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사고로 보수는 재집권은 불가능하고 총선에서도 못 이깁니다. 상대가 병신 같으니까 잘하면 이기겠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통렬하게 반성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가 지고 난 뒤에 당사에 개표할 때 방문을 해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따라 일어나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가라, 니 때문에 우린 쪽박 찼다. 심지어 뒤에서 막 지서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악수라도 했습니다. 자, 홍준표가 지는 순간 전부 생각은 뭘 하겠어요? 혹시라도 이길까봐 홍준표한테 험담은 못했죠. 전부 착각에 빠져 있었으니까. 자, 지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이제 끝났고 니는 집에 가라. 당은 우리 거다. 니 앞으로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밥그릇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이제 해단식을 하기 위한 비대위와 선대위 연석회의에서도 정말로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자성은 없이 누가 하나 좀 뺐다간 소리 하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 듣기 싫어갖고 이따가 1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싹수가 노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들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새로운 씨앗을 키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보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뼈아픈 이야기만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 보수 진영의 정당에 대해서 더 가차없는 비판을 할 겁니다. 엄청난 비난을 해야 되고, 보수가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만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정신 못 차리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사람이 되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려울 건데, 여태까지 적대적 공생 구도에 의존해서 전라도당 문재인 노무현 비판에 의존해서 종북 척결에 의존해서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기득권을 넓혀온, 한마디로 썩어 문드러지는 집단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래도 이들을 여전히 지지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또 집권하겠다고 다음에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분들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기존 보수 정당을 버려야 보수가 삽니다.